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특수부 검사를 동원해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 동의안 국회 표결 날짜는 21일 혹은 25일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한편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어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죠.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어제 두 번째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의 발언을 내놨는데요. 어떤 발언했는지 먼저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그런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이렇게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검사가 집권을 했고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든 그거를 이제는 특수부 검사들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 걸로 바뀐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결국 사필 규정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 함께 들으셨습니다. 어제가 이제 단식 13일째였거든요. 이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왜 모릅니까? 저는 저도 아는데 왜냐하면 지난번 때 조사 진술서에 날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른 거 아닙니까? 그게 증거 능력이 채택돼서 재판부에 제출되는 건데 변호사를 해서 누구보다 잘 알 이재명 대표가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저는 저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자, 이게 진술서라는 게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하고 재판에서 어떤 증거로 입증하는데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서류지만 또 거꾸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내가 무죄임을 증명할 수 있고 해명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조사 날인을 거부하는데 뭐가 누락됐다고 얘기하는지 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누락됐습니다. 내게 누락됐기 때문에 난 사인할 수 없어요. 라고 그냥 일방적인 퇴실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검찰이 안 부릅니까 다시? 불러서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김영 날인 조사 서명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지 재판이 진행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서 한 거잖아요. 1시간 반 재판 만에. 그러니까 1시간 반에 가서 할 진술서에 할 사인을 왜 지난번에는 안 했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번에 검찰이 사건 조작하려고 자기를 부른 것처럼 그다음에 나는 죄가 없는데 검찰이 무도하게 나를 그냥 단식 중인 사람을 불러서 정말 그 고통을 주는 것처럼 마치 이건 강압적인 검찰 그다음에 희생자 이재명 이걸 대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게 민주당과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이게 다 성남시장 재직 때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재직 때 있었던 본인 비리와 본인 의혹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당당히 여기에서 빨리 끊고 당과 절연하면서 리스크를 줄여주는 게 당대표의 몫인데 이런 식으로 단식 중에도 계속 질질 끌면서 물론 단식도 여기에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저는 뭐 이번 건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소환되지는 않을 테니까 이제 모든 대하 드라마가 좀 끝났다가 보는데 이재명 대표 이렇게 마지막까지 사건 조작하는 검찰, 희생자 이재명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뭐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 저는 이젠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제 조사할 때 1시간 50분 정도 조사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1시간 50분 더 조사하겠다고 굳이 소환 일정 다시 잡고 그 일정을 잡니 안 잡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줄다리기 하는 게 맞는 거냐 이 불만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검찰이 그동안에 1년 넘게 수사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진술에 의존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술 조서에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하는 건데 검찰이 만약에 물증을 확보했다고 하면은 그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나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냥 개인적 감정으로서 반응했던 거를 검찰이 진술조서에서는 자기가 해석해서 썼다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야간 조사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됐던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진술조사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데 지금 검찰이 그 사이에 벌써 언론에다 다 흘린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뭐 공문서에 사인을 했니 안 했니? 그러니까 공문서에 사인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히려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긴다는 식으로 검찰에서 진술했다더라.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진술하면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일부러 언론에다 브리핑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검찰에 가서 조사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진술 조서에 서명하는 걸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언론에다 흘려줍니다. 그러면은 피의자의 방어권은 어디로 간 겁니까? 검찰이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해 준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같이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저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걸 뭐 검찰에 의한 외부 유출이라고 이재명 대표 측은 보고 검찰 간부에 대해서 뭐 구두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위법한 게 있으면 공수처에 고발하면 되겠죠. 자, 이게 국민의 말하자면 그 인권 보호 때문에 이런 이제 피의사실 공표가 그때 이제 민주당 때 정부 때 법으로 제한된 거 아닙니까? 예. 저도 뭐 그런 건 동의합니다. 우리 인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기자들이 어떤 형태로 취재를 한 것인지 예. 아니면 검찰이 공식적으로 흘린 것인지 그다음에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인지 여론조를 한 것인지 이건 다 좀 들여다봐야 하고 그다음에 알 권리 차원에서 자 제1야당 대표가 조사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는데 조사 진술을 거부해서 사인 안 해서 그냥 나왔다. 중요한 뉴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되고 안 되고가 이 사건에 어찌 보면 마지막 종결점을 찍는 사안인데 이걸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거죠. 그 조사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세세하고 디테일한 어떤 말하자면 이 사건의 구성 관계들은 국민들이 모르더라도 예.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서 사인했느냐, 사인하지 않고 했느냐,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았느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 아닌가요? 기자가 보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검찰이 잘못됐다 그러면 공수처에 고발해서 뭐 그 사실관계 따져볼 필요는 예. 있지만 저는 마치 이것이 여론전으로 인해서 내 모든 인권과 내 어떤 그런 피의자의 어떤 방어권이 다 형해화되고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이건 궤변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별도로 조사하면 돼요. 검찰이 의도적으로 흘리고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 그러면 공수처가 조사해서 입증하면 될 일이고 네.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다시 재소환돼서 1시간 반 만에 사인하고 나왔다. 이건 뭐 팩트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조금 전 그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면서도 말했지만 네. 나오면서도 말했지만 증거가 없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 본인이 확답을 안 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이게 증거가 안 된다는 거지 검찰 입장에서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 재판이 진행된 이화영 전 지사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화영 전 지사는 아니라고 했는데 중국에서 북한 관계자를 만났을 때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했던 녹취록이 그대로 2개가 동영상이 제출됐다 하더라고요. 새로운 사건, 새롭게 그거는 이제 김성태 회장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화영 전 지사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게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됐다 하는데 네. 그렇다면은 저는 뭐 어떤 증거들이 난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사인을 안 할 정도로 사인을 하는 순간 그걸 인정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논리를 말하기 위해서 제시된 증거들이 좀 부족했다,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 측의 이야기니까 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어떻게 탄탄하게 증거들을 수집했던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인지 네. 이재명 대표는 방어권 차원에서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방어전을 전개할 것인지 이건 재판 과정에서 지켜볼 일이지 지금 마치 장외 여론전을 통해서 국민적인 어떤 말하자면은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이건 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언론 플레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이제 조국 전 장관 때 그때 만들었던 공보규칙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한동훈 장관 취임하자마자 그 공보규칙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티타임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사 받고 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100% 브리핑 해주는 건 아니고 약간 선문답처럼 브리핑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건 말고도 백브리핑이라고 해서 조사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기소를 하는 거예요. 기소하면 공소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혐의를 확정한 거잖아요. 기소를 했다는 얘기는. 근데 그런 내용이 바깥으로 나가거나 기자들한테 알려지는 것은 어느 정도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술조서에 서명도 안 했어요.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언론에다가 브리핑해 주듯이 동시에 모든 언론에 보도가 됐다고 하는 건 그건 기자의 취재 능력이 뛰어났다기보다는 검찰이 그냥 브리핑해 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까? 검찰이 모든 혐의를 다 확정해가지고 유죄 판결 내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식의 혐의를 그대로 노출하고 자기가 진술한 내용까지 이런 식으로 언론에다 브리핑해 주는 건 이건 피의 사실 공표예요, 명확하게.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물증과 관련돼 있는 말씀하셨는데요. 검찰이 경기도에다가 출장소 차려가지고 압수수색하는 거의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고 하잖아요. 6만 7천 건의 문건을 가져갔답니다. 경기도청 공무원들 200명을 조사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검찰이 지금 얘기하고 또 이재명 대표 측하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는 걸 보면요. 물증이 있는데 뭘 그걸 가지고 실랑이를 벌입니까? 물증을 그냥 제출하면 되는 거지, 재판부에. 그렇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물증을 제시했는데 그걸 애둘러서 부인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계속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대편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상황을 이상하게 몰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건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으로선 1시간 50분 정도 2차 조사 진행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검찰은 이 대표에게 그 당시에 이제 경기지사 시절에 방북 비용 대납해준 그런 내용들 한 300만 달러라고 하는 그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 그 외 부분들은 좀 차치해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어떤 전략이라고 보고 계세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300만 불이 이제 갔던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북한 측에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방북을 해서 이제 이런 정도가 돼야 된다. 이건 스마트폰 비용과는 좀 별도로 방북 비용으로 봐야 된다는 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만 불은 스마트폰 비용과 300만 불은 조금 별개로 보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최소한 그 육로로 오거나 다른 일정으로 올 때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오는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좀 사례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300만 달러라는 것은 김성태 회장이 아마 좀 말하자면은 그 대납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제3자 뇌물도 성립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검찰이 저는 막바지 이제 그 방점을 찍는 사례라고 봐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이화영 전 지사가 재판 진술을 바꿨잖아요. 예. 과거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하지 않았다고 이제 얘기를 바꾸는 바람에 재판부도 이 부분을 좀 보류해놔야 되겠다. 네네. 왜냐하면 워낙 진술이 자주 바뀌어서 이걸 재판부가 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지금 검찰이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이 또 1억 5천만 원 후원금을 냈는데 쪼개기로 냈는데 그럼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 이재명 대표 표현에 따르면 내가 왜 그런 조폭돈을 받아서 그렇게 내가 하겠느냐. 네. 내가 그렇게 비상식적인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럼 아무 관련도 없는 조폭 출신 사업가가 이권이 없는 곳에 돈 1억 5천만 원을 쪼개기로 왜 후원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양측의 주장과 입장이 전혀 이제 맞지 않고 배치가 되니까 검찰이 이런 점들을 좀 부각시키고 좀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측의 약한 고리들을 좀 치고 들어가는 그런 마지막 그 증거 확보 차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은 이 스마트팜 사업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관련 공문을 경기도의 관인이 찍힌 게 이 대표가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증거다라고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측 변호사는 이걸 운전면허증 관인에 좀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공문에 이재명 지사 당시에 그 날인이 있었다, 그 서명이 있었다는 건데 아예 그런 사실 모르시다고 그러면 한번 봐보십시오. 제 운전면허증에 그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죠. 그 경찰청장이 그걸 나한테 발급해 준 겁니까? 나한테 운전면허 발급해 준 사실 아나요? 그것은 아랫사람들에게 위임을 했고 정결권에 따라 서명을 하면 관인은 저절로 찍히게 되는 건데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재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사 입장 들어봤는데 이 비유 대상이 뭐 적절한가 이 부분도 생각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가 알았는가 몰랐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인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거는 일반 아무리 조그만한 회사, 아무리 작은 지자체 공무원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문을 보내잖아요. 결재란이 있잖아요. 그 밑에 경기도지사 그리고 관인이 꽝 찍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검찰은 그 뭐랄까요 도장에다가 관인 이렇게 예전처럼 뭐 바람 불어가지고 입김 불어가지고 이렇게 인주하는 찍어서 말씀이시죠? 인주에다가 이렇게 꽝 예. 도장 찍는 모양이죠. 요즘 검찰은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지금 그래야지 그게
때부터 성립되는 얘기잖아요. 예전에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 예전에 누가 뭐 이런 기관장이 인주 묻혀가면서 이렇게 찍어줍니까? 관인. 그렇지 않아요? 요즘엔 다 전자결제로 이루어지잖아요. 모든 공문서에는 자동으로 관인이 찍혀요. 그러니까 결제가 끝났다는 결제 사인만 떨어지면 그럼 관인이 찍히는 건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임 결제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지사가 그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관인은 그냥 출력하면 찍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조그마한 지자체 공무원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뭐라 그럽니까? 관인이 찍혀 있는데 어떻게 도지사가 모를 수 있느냐 이런 논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변호인이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관인 찍혀 있다고 해가지고 경찰청장이 모든 운전면허증 발부할 때마다 관인 찍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논리를 댄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검찰이 반론에 직면하거나 반발을 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오늘 변호인이 밝혔으니까 그렇지 어제 이미 언론에 다 풀을 해준 거예요. 검찰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봐라 이렇게 공문서 관인까지 다 찍혀 있고 이재명 지사가 다 결제했는데 근데 이재명 지사가 모른다고 진술하대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바로 피의사실 공표하고 기밀누설 뭐 이런 걸로 지금 변호인 측에서 고소고발하겠다고 했던 이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걸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 수사다 이렇게 지금 반론을 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저 변호인의 얘기를 듣고 헛웃음이 나왔거든요. 자, 이게 그냥 무슨 동사무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하고 이게 주민으로 초본 발급하는데 도장 찍힌 겁니까? 이게 우리 국방백서의 주적으로 돼 있는 북한이고요, 대상이. 그다음에 반국가단체입니다. 여기에 300만 불을 보내고 이 도지사가 방북해서 북한 당국과 협의를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초유의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아닌 정부가 아닌 대상이 이런 중대한 사안을 자 그러면 이런 관인이 찍혔다고 이거는 기계적으로 관행적으로 찍히는 관인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도지사가 몰랐을까요?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어느 회사에서 큰 회사에서 전문 경영인을 영입했습니다. 네. 근데 이 전문 경영인이 자기 전문 특기 살려가지고 뭐 M&A하고 회사의 지분과 회사의 중대한 말하자면 회장의 어떤 그런 지분율이 변동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 회장한테 보고 안 하고 그냥 자기 도장 찍고 시행합니까? 세상에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안 자체를 놓고 봐야 돼. 이 사안 자체가 경기도가 무슨 강원도와 협의하는데 도장 찍었다. 뭐 저는 그럴 수 있었다고 봐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변호인 얘기가 맞아요. 예. 그렇지만 대북 사업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아닌 자치단체가 300만 불을 들여서 보내고 그다음에 일정을 협의해서 도지사가 직접 방북하고 이 사안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걸 도지사가 모르게 부지사가 했다? 이거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죠. 저는 비유도 비유답게 해야지 이런 식의 비유는 정말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협소함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측의 어떤 반론의 협소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검찰이 논리를 제공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물증을 제공한다고 할 때 제시한다고 할 때 좀 그럴듯하게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공문 말씀드린 거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방북한 지자체장이 사상 초유의 일입니까? 우리나라 아니죠. 지자체장 방북한 사람 아니 얼마나 있어요. 많습니까? 강원도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직접 방북해서 그런 일정까지 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말하자면 나중에 가서 공식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각종 지자체들이요. 지자체장이 방북하기도 했고 북한하고 사업도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도 하기도 했고요. 공동으로 사업도 많이 했어요. 강원도 최문순 지사 시절에도 북한하고 사업들 많이 했잖아요. 체육교류도 많이 하고. 그럼 그냥 한 겁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300만 불이라는 돈이 오고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도지사가 모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려면요. 300만 달러를 돈을 보낼 때 이재명 지사가 그걸 결제를 했는지 아닌지를 물증으로 제시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물증을 제시를 못하고 엉뚱한 관인 가지고 지금 시비 삼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검찰이 300만 달러 수령증까지 확보했다 그러잖아요. 북측 인사가 받았다고 하는 수령증.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에 300만 달러 건넸다고 하잖아요. 근데 김성태 전 회장 공소장을 보면은 2019년에 중국 심양에서 300만 달러를 조선 아태평화의 부실장한테 전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대지신문 과정에서 얘기할 때는 2019년에 마카오하고 필리핀에서 각각 나눠서 돈 줬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건 또 왜 그렇게 진술이 달라지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공소장 비교를 하면요. 이화영 전 부지사 공소장에 보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먼저 방북 제안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지급된 것처럼 돼 있는데요. 김성태 전 회장 공소장을 보면은 그 공소장에는 먼저 북측 인사가 방북을 제안을 해서 그리고 돈을 걷는 것처럼 돼 있어요. 아니 똑같은 검찰이 똑같은 사람들 불러다가 똑같은 혐의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 공소장에는 이렇게 적고 저 사람 공소장에는 이렇게 적고 장소도 다르고 일시도 다르고 그럼 도대체 언제 돈이 건네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령증은 그러면 어떻게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돈 준 사실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술들이 이재명,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진술이 앞뒤가 다르고 김성태 앞뒤가 다르지만 김성태 거는 최근부터는 좀 말하자면 일관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재판부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부동의에 증거 부동의에는 채택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워낙 말이 바뀌니까. 자, 그러면 왜 민주당이 그러면 그 민주당 측 인사들이 이화영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하는 순간부터 재판 지연 일정을 쓰고 그다음에 거기다 또 변호인을 바꾸고 부인까지 동원하는 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혼선을 빚어가지고 증거 능력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가지고 왜 검찰이 증거를 채택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이걸 재판부가 가릴 거라고 봐요. 근데 바뀐 사실은 없어요. 300만 불 건너간 건 맞고요. 그 쪼개기로 해서 쌍방울 회사 임직원들이 돈을 보낸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분명하지만 과정에서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이 조금씩 시점이 다르고 앞뒤 말이 다른 거 이거는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이렇게 몇 달씩 늦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 알겠습니다. 이 수사가 부분 상상력에 기초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검찰- 않습니까? 아니,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한번 또 그러니까 조사를 수령증 해야죠. 받았다고 하면 돈을 언제 받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검찰이. 근데 왜 공소장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그게 납득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 이화영 전 지사 공판 어저께 있었잖아요. 예. 변호인이 그랬어요. 매일같이 구속되고 난 다음에 검찰에 불러서 조사한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압박이다. 그래서 진술이 달라진 것이다 예. 이런 얘기했고요.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북한에 돈 보냈잖아요. 부정한 돈 300만 달러 보냈잖아요. 왜 근데 국보법 적용 안 합니까? 왜 재산 국외도피죄 적용 안 합니까? 그리고 회사 주가 조작 많이 했는데 왜 특경가법상 주가 조작 혐의 왜 적용 안 합니까? 네, 이러니까 최평론가님 진술을 한 반론까지- 대가로 예. 혐의 빼줬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듣고 주제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환관리법만 적용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법리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뀐 거.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 민주당 측이 변호인을 바꾸면서 계속 반응한 것. 김성태 전 회장은 사실은 신분꾼에 불과해요. 이 사람의 진술은 사실은 거의 일관돼 가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바뀌다 보니까 이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 그 일관성을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마치 이것을 이제 김성태와 뭐 검찰이 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다? 저는 그것도 상상력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논쟁을 한던들 이건 큰 의미 없는 논쟁이고 예. 저는 이제는 이제부터 재판부가 예. 수집된 증거들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고 봐요. 세상에 알겠습니다. 어느 회사 그러면- 대표가 800만 달러를 심부름꾼으로 돈을 줍니까? 알겠습니다. 돈을. 여기까지 듣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관심은 이 이후입니다. 검찰이 영장을 언제쯤 청구하게 될지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민주당의 분위기는 또 어떠할지. 근데 어제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저희 지금 자료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많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분위기대로 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번 주 중으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 구속장 청구할 가능성이 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1차 진술조서 서명 날인도 하지 않았는데 그거 아마 영장연단 재판부에 제출할 것 같아요. 예, 이제 맞습니다. 그런 게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이런 피의자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전에 이재명 대표 측하고 뭐 증거인멸 혐의를 논의를 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혐의와 관련해서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지.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잖아요. 제1야당 대표가 대표직 맡기 전에 이런 혐의들을 했던 사람입니다라고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이렇게 애둘러서 빙빙빙빙 돌려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검찰이 1년 동안 수사했으면 당당하게
구속영장 청구하면 됩니다. 되고 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네. 공소장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공소장에 과연 어떻게 깨끗하게 기록이 남게 되는지 그거 지켜보면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얼마나 탄탄하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재판부도 그것에 대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난감할 거라고 봐요. 사실은 우리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뭐 이재명 대표 관련된 그 사법 리스크와 재판들 모든 게 민주당과 정말 1도 관계 없는 일 아닙니까?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시장 재직 때와 경기도지사 재직 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욕망과 어떤 그런 정치적 그런 일정을 위해서 다 벌어졌던 일들 때문에 지금 온전히 민주당 전체가 지금 전부 이 방탄대오에 단일 대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참 딱하긴 한데요. 출구 전략 짜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단식을 중단하기 위해 가지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예. 그러니까 오죽 명분 없는 단식이었으면 전직 대통령까지 동원해서 나서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예. 다만 저는 민주당 내에서 이제 이런 것은 있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보면서 둘러싼 단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는 데는 뭐 신의 한 수였을 수 있습니다. 당의 어떤 여러 가지 비명계와 다른 이야기들을 정말 말하자면은 목소리 나오지 않게 하고 당의 어떤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데는 그리고 당의 지금 균열을 막는 데는 아마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네.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서는 상당히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단식이었다. 야당 대표가 단식하면서 명분도 목적도 없는 단식하는 것 이것은 정치를 분명히 퇴행시킨 거고요. 다만 당내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확고화시켜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표결에는 상당한 말하자면 좀 말하자면 가결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그런 소기의 목적은 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긴급 의총하면서 단식 중단 공식적으로 얘기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나서 또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당대표실로 아예 단식하는 장소 바꾼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점점 단일 대우로 민주당 의원들은 가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부결까지 가는 거냐 이런 얘기가 사실 지금 보도로는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요. 방금 전에도 뭐 말씀하시는 그 발언 안에 야당 대표가 2주 동안 고기를 끊고 있는데 약간 조롱조 같은 느낌도 좀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주 동안 단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보이겠나. 2주 동안 끊었어요.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럼 가서 아무리 그 단식이 정당성이 있니 없니 얘기하기 이전에 일단 밥을 좀 먹어라. 이제 단식 중단하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식이라는 걸 두고 이게 정치적 목적이니 방탄이니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고요. 뭐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 시각은 좀 엇갈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국민의힘 쪽 지지자들이 볼 때는 이거 명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야당 대표가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데 여당 대표가 한번 찾아갔습니까? 그 단식장 앞에서 수산물 판촉 행사했어요. 그리고 그 뭐 단식이 뭐 무슨 DNA가 어쩌니 관종 DNA니 어쩌니 이런 얘기하면서 맨 비난만 했잖아요. 이게 여당 대표가 할 일입니까? 그리고 단식하는데 대통령한테 지금 국정 운영 방향을 기조를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퇴행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도 나오잖아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대통령이 언급하기가 껄끄러우면 정무수석이라도 보내서 이제 그만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없고 야당 대표 단식에 대해서만 이거는 정치적 단식이고 이거는 뭐 자기 방탄하기 위한 단식이고 그런 얘기만 하면 이게 맞습니까? 균형이. 야당 내에서 의견에 대해서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조금 궁금한데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좀 단일 대우로 보이는 것들이 건강이 걱정돼서인 건지 혹은 단식하는 우리 대표를 보다 보니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간다라는 식으로 좀 변화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궁금해요. 이제 뭐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다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을 하나로 단합시키기 위한 목적도 왜 없겠습니까? 정치인이 단식하는데 당연히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던 사람들도 당대표가 이렇게 장기간 단식하게 되면 그 앞에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마뜩지 않고 불만스러운 게 있다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거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먼저 싸움을 시작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좀 분명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난데없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 얘기하고 맹종하는 세력처럼 야당을 표현하고 예. 야당은 뭐 매일 가짜뉴스 괴담만 얘기하는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국무위원들한테 전사가 되라고 싸우고 여당 국회의원들한테 가가지고 싸우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뭐라고 합니까? 아, 우리는 합리적으로 대화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지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거 국회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게 밥을 굶을 일입니까? 아니 그리고 정기국회 이번 21대 정기국회 제일 마지막 국민들이 많이 관심이 쏠려 있는데 그래 그 모든 것들이 관심 쏠려 있는 것을 단식이라는 블랙홀로 끌고 들어가는 게 그게 정상적입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명료해야죠. 요구 조건이 사과하라, 국정쇄신하라, 일본 측에 뭘 하라. 아니 그걸 왜 대통령한테 요구합니까? 진짜로 해야 될 일 있으면 단 하나의 명료한 목적을 두고 관철을 시키던가요.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여당이 무슨 답변합니까? 그리고 협치하려면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논의해야 협치라는 거지 추상적으로 던져놓고 이거는 사실은 본인의 말하자면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하는 거지 정말 이게 대의 명분이 있는 거. 그래서 국민들이 이번 단식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곡기 끄는 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가장 자기의 소중한 목숨을 가장 우리의 본능적인 방식을 거부하는 식으로 투쟁을 하니까. 그런데 아무 관심 두지 않았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 왜 그랬습니까?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우리 지도자들처럼 울림 없는 단식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저는 야당 지도자가 지금 이런 정기국회 국면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당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들을 블랙홀처럼 끌고 들어가는 저 단식 중단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지금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에게 얘기한 거나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방식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강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저항할 건 저항해야죠.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이 모든 것이 불합리하고 이 모든 것이 정말 대통령이 독선이라고 나 이제 밥을 굶을래 하는 게 그게 제1야당의 모습이 맞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단식 현장에 DJ도 그래서 단식했고요. YS도 그래서 단식했어요. 아니 그때는 지방자치제 실시라는 명확한 하나의 목표가 있었고 그때는 또 하나 YS가 목숨 건 건 뭡니까? 군부독재 청산이라는 명료한 직선제라는 명료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뭡니까? 국정쇄신하라 하고 어떻게 해야 국정쇄신입니까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 요구가 매우 추상적인 거예요. 지금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두환 시절을 연상케 한다는 얘기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는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정 기조를 전환해라. 지금과 같이 역사 논쟁하고 국민들 민생 경제 힘들어하고 있는데 물가 때문에 얼마나 지금 힘들어합니까? 이 이념 싸움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국정 운영 기조 전환해라. 그리고 지금 장관도 얼마나 무능력합니까? 국무총리 버스비, 택시비도 모르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대정부 질의에서 하거나 다른 방향을 해야지. 그게 왜 명료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왜 단식으로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추상적입니까? 명료하지. 네, 알겠습니다.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고 목소리 내라고 하는 거. 그게 명료하지. 그거 이상 어떻게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은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듣겠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는 입장문을 냈는데 이거는 꼬리 자르기다. 우리는 특검을 해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탄핵 소추안까지 이제 추진하는 상황에서 네. 사의를 표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꼬리 자르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사실 올 봄에 우리 안보실장 바꾸면서 외교라인 정비했잖아요. 예, 예. 지금 저 안보라인 전 정비하는 거라고 봐요. 뭐 1년 3개월 됐고요. 그다음에 굳이 이걸로 최상병 사건과 연결시키는 건 저는 적절치 않고 그다음에 특검 얘기도 하는데 네. 지금 경북경찰청이 40여 명 인력 투입해가지고 지금 빠른 속도로 수사하고 있어요. 경찰의 수사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종석 장관에 대한 혐의가 그거 아닙니까? 뭐 외압을 행사했다? 아니 이거는 경찰이 최종 수사를 하는 거고 군 헌병대는 군 경찰대는 초동 수사만 해서 그냥 초동 보고서를 경찰에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슨 외압을 행사했다 그것이 법에 위반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 지점에서 대통령께서 그렇다면 저는 국방장관에 대한 사의 표명을 수용을 기점으로 조금 소폭 개각이라도 단행하려는 신호로 저는 이걸 함께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이종석 장관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지난번 탄핵 국면에서 우리 이상민 장관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몇 개월씩 그렇게 장관이 비워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지금 동북아의 질서가 굉장히 급변하게 있는 상황이라 저는 외교 라인은 봄에 바뀌었으니까 안보 라인은 뭐 가을에 바뀐다는 얘기도 보면서부터 있어 왔고요. 그래서 예. 그 측면에서의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안보실장 바뀐 지가 언젠데 지금 실무진 인사를 냅니까?
이 시기도 적절치 않고요. 그렇게 안보실장 바뀐 후속 인사 같았으면은 실장 바뀌고 난 다음에 한 달 이내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차상병 사건 발생하고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난 다음에 바꾸는 것은 결국 꼬리 자르기다라고 하는 의심에서 비껴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국 국방부 장관이 자기가 결재한 거를 뒤집으면서 지금 다시 혐의를 적용해라, 사단장 혐의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군에서 국방부 장관이 결재하면 끝나는 건데 국방부 장관이 다시 그걸 자기가 결재한 걸 뒤집었다는 얘기는 결국 국방부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건 국가안보실이나 대통령실밖에 없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꽝꽝꽝 치면서 경로했다고 하는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수사 결과 바꾸라라고 하는 얘기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당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의혹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심이 드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게 특검으로 가거나 진짜 수사 대상이 되게 될 경우에는 해병대 사령관부터 입 열어야 될 거예요. 그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 국방부 장관까지 가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 야당에서 탄핵 소추안 발의하게 되면 지금 정의당까지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또 행안부 장관처럼 직무정지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담을 빨리 덜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이외에도 오늘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새 부처를 대상으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처는 문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인데요. 어떤 거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뭐 어쨌든 이제 새 부처는 논란이 좀 됐던 부처긴 하죠. 국방부는 지금 차상배 사건 논란이 있었고, 여가부는 잼버리 사태에 대한 또 책임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체부는 사실 지난해 연말부터 장관이 대통령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던 부처들이라 네. 전 대통령께서 이 신호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가 사람을 한 번 쓰면 굉장히 오래 밀고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거나 국민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는 그런 부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내가 책임을 묻겠다. 어찌 보면 이게 묶어서 하는 첫 개각으로 좀 볼 수 있잖아요. 원포인트 경질한 사안들이 아니면은. 저는 그렇게 봤을 때 이번 개각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과 메시지는 소폭이되 정말 일에 성과가 떨어지거나 국민적인 동의가 없는 이런 부처들에 대해서는 내가 엄중하고 과감하게 책임을 묻겠다. 다만 신뢰받는 참모들과는 나는 끝까지 가겠다라는 약간의 두 가지가 함의가 담긴 그런, 만약에 오늘 새 부처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메시지가 담기지 않았을까 저는 분석합니다. 이제 아마 여당 내부에서도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특히 유인천 특보를 문체부 장관으로 다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놀랐던 모양인데요. 오늘 한 신문이 여당 의원의 반응을 전한 걸 보니까요. 이게 실화냐, 국민들하고 싸우자는 거냐, 이런 반응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올드보이 귀한 정도가 아니고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MB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유인천 전 장관, 그러니까 특보는 장관 시절에 기자들한테 국감 도중에 뭐 욕설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당시 국정원이 만든 문학의 블랙리스트 만드는데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아직까지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학의 인사들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랬던 장본인을 다시 또 장관에, 문체부 장관 했던 사람을 또 문체부 장관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원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MB 시절에 홍보석 했던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가고, 뭐 이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의 영향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가는 게 대한민국이 퇴보하고 있다는 얘기가 안 나오게 생겼습니까? 아마 여당 내부에서도 내년 총선까지 생각을 한다면 수도권 의원들이나 아니면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만 짧게 듣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퇴행적인 개각 혹은 뭐 올드보이들의 견해 이렇게 보지는 않고, 오히려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 그다음에 말하자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바로 투입해서 내년 총선에서 그나마 정부가 평가받을 수 있게끔, 성과 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의 평가를 받겠다라는 의도가 담긴 걸로 보고, 오히려 부처 장악력이나 그다음에 바로 이 세 분들이 놓고 있는 공통점은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경험들이 있다는, 경험칙이 있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바로 부처 장악을 통한 어떤 성과, 또 국정의 철학의 반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라는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조 교육부 장관 똑같이 또 시켰잖아요. 지금 교육계 조용하고 잘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